3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60억 달러 규모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요청에 5%만 드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38조 원짜리 자금을 맡긴 투자자들에게 절반도 못 준다는 발표였습니다. 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블랙록 주가는 하루에 7% 급락했고 이후 블랙스톤, 아폴로, 모건 스탠리 등이 줄줄이 환매 제한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며칠 후 한국 주식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4.71%, 하이닉스 6.23% 하락했습니다. 뉴스는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AI 기술을 발표했고 메모리 사용량을 6배 줄일 수 있다고 했으니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 엔비디아도 같은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AI 메모리를 20배 압축하는 터보퀀트보다 훨씬 우수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반도체 주가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같은 기술인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반도체 주가 하락의 진정한 원인은 터보퀀트가 아닙니다. 터보퀀트는 불씨일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에 2,600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탄약의 정체와 4월의 4개 핵심 날짜를 분석합니다. 4월 1일, 4월 초, 4월 23일, 4월 29일 이 날짜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과를 좌우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가 정말 반도체 주가 폭락의 원인일까요? 언론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기술이 효율화되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인과관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기술이 효율화되면 오히려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메모리를 6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은 메모리 구매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AI를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자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의 총수요는 감소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은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누가 말하느냐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공급자입니다. AI 칩을 만들어서 파는 쪽입니다. 엔비디아가 우리 칩이 더 효율적이다 고 말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AI 총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메모리도 더 많이 팔릴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구글은 수요자입니다. AI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서 파는 쪽입니다. 구글이 메모리를 6배 덜 써도 된다고 발표하면 시장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구글이 메모리 공급업체들에게 발주를 줄이겠다는 신호로 읽혀집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직격탄입니다. 같은 기술 발표인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구글의 발표 자체만으로 이 정도의 급락장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이면에 더 근본적인 구조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금리 상황과 시장의 레버리지 상태입니다. 시장을 수영장으로 비유하면 금리 인상은 물을 빼는 작업과 같습니다. 물이 줄어들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발이 바닥에 닿기 시작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강제 청산이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넘어섰습니다. 기준 금리는 3.5%부터 3.75%까지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기준 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헤지펀드들의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헤지펀드들은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동시에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방위 자산 매도가 가장 크게 꽂히는 곳이 바로 반도체 주식입니다. 반도체 주식은 이미 2023년부터 2024년 초반까지 AI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엄청난 상승장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차익 실현의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글의 터보퀀트라는 그럴듯한 악재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터보퀀트는 불씨입니다. 하지만 탄약은 이미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담보 가치 하락, 헤지펀드의 강제 청산, 전방위 자산 매도, 이 모든 것이 반도체 주식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탄약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앞으로 어떤 날짜를 주목해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등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진정한 탄약이 바로 2,600조 원대 사모대출 시장의 붕괴입니다. 사모대출 펀드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높은 이자를 받는 펀드입니다. 댐이 물을 막아두고 필요한 곳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사모대출 펀드는 자금을 모아뒀다가 은행에서 빌리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흘려보냅니다. 이 댐의 규모는 1조 8천억 달러, 약 2,600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 연간 예산 660조 원의 4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2,600조 원짜리 댐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모대출 시장의 20%부터 30%까지가 AI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기업, 중소기술 기업들 대출입니다.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로 이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자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펀드에서 돈을 빼려고 요청합니다. 이를 환매 요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모대출 펀드는 자금이 이미 기업들에게 빌려나가 있습니다. 펀드 운용사들은 다른 자산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채권, 주식 등을 대량으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방위 자산 매도로 나타납니다. 월가의 구체적 사건들을 보겠습니다. 2월 블루아울 캐피털 환매 연기 선언. 보유 자산의 30%를 금매로 팔아치웠습니다. 3월 3일 블랙스톤 5조 6천억 원 환매 요청 접수. 임원들이 개인 자산까지 꺼내서 겨우 막았습니다. 3월 6일 블랙록 공식 성명. 260억 달러 펀드에서 9.3% 환매 요청을 받았는데 5%만 주겠다고 응답. 펀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블랙록 주가 7% 급락. 이후 아폴로, RS, 모건 스탠리, 클리프워터 모두 환매 제한 발표. 이것은 2007년 BNP 파리바 사태와 동일한 신호입니다. BNP 파리바가 서브프라임 관련 펀드의 환매를 중단한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현재 사모대출 펀드의 환매 중단이 바로 그 탄광의 카나리아입니다. 사모대출 시장의 부도율이 현재 5.8%입니다. 월가 투자 연구소들은 이것이 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모대출 환매 러시가 시작되면 펀드들이 보유 자산을 대량으로 팝니다. 채권을 대량으로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을 담보로 레버리지를 일으킨 헤지 펀드들이 강제 청산을 당합니다. 담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담보를 넣거나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줄인다는 것은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헤지 펀드들이 동시에 주식을 던지면 전방위 자산 매도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꽂히는 것이 반도체주입니다. 반도체주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차익 실현의 명분이 충분하고 AI 거품 논란과 맞물려 있으며 구글의 터보퀀트라는 구체적인 악재까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록 사태에서 반도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연결고리입니다. 사모대출 환매 요청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2,600조 원짜리 댐의 균열이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현재 반도체 주가의 급락은 기술 발표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월가의 자산 운용사들이 동시에 환매를 당하면서 자산을 팔아야 하는 강제적 상황의 결과입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급락과 반도체 산업 위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2024년 내내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 버텨냈습니다. 이 기대 하나만으로 AI 반도체 주식들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란 정치 정세 악화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60달러에서 70달러에서 90달러대로 올랐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모든 것의 비용이 올라갑니다. 운송비, 생산비가 올라가고 상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됩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듭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집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겹칩니다. 반도체 제조 비용은 올라가고 수출할 때 관세를 내야 합니다. 고객사들은 미래 투자를 줄입니다.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구글의 터보퀀트 발표는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난 나쁜 소식입니다. 시장 심리가 이미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반도체 산업에 직결된 악재가 들어온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현실을 살펴봅시다.
삼성전자를 18만 원대에 매수했던 투자자들, AI 반도체 수요의 무한성을 믿고 금리 인하를 믿고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한 달 만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손절할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기다릴지. 어느 것도 정답이 없어 보입니다. 밤새 주식 앱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50대 가장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평생 모은 퇴직금을 삼성전자에 투자했습니다. 자식들 교육비,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산이 10% 떨어진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래 계획이 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벽 3시 혼자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심정을 헤아려 봅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은 어떨까요? 주식으로 집을 살 돈을 만들어 보겠다고 월급을 모아 하이닉스에 투자했습니다. 내 집을 가질 꿈을 가지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꿈도 함께 떨어집니다. 여전히 월세방에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이들이 느끼는 것은 좌절과 절망감입니다. 이 모든 개인들의 고통은 거시적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유가 상승, 관세 정책, 금리 인상, 사모대출 시장 붕괴 모두 개인 투자자의 통제 밖의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의 원인을 알면 앞으로 어떤 신호를 기다려야 하고 어떤 조건에서 반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4월의 4개 날짜가 시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각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여러 개의 도미노가 동시에 쓰러지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사모대출펀드의 환매 대란입니다. 2,600조 원짜리 대매금이 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돈을 빼려고 합니다. 펀드 운용사들은 환매에 응할 현금이 없어서 보유 자산을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채권 시장의 충격입니다. 펀드들이 채권을 대량으로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는 시소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레버리지의 강제 청산입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헤지펀드들의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헤지펀드가 1억 원의 자본금으로 9억 원을 빌려 10억 원으로 투자하는 10배 레버리지 상태라면 담보 가치 하락 시 더 많은 담보를 넣거나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전방위 자산 매도입니다. 헤지펀드들이 동시에 주식을 던집니다. 순전히 현금 확보를 위한 강제적 매도입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는 반도체주의 집중 타격입니다. 반도체주는 이미 많이 올라 있어서 차익 실현 명분이 충분하고 AI 거품 논란과 맞물려 있으며 구글의 터보퀀트라는 구체적 악재까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개의 도미노가 순차적으로 쓰러지면서 극도의 약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환율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작용합니다. 현재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이 1,500원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1,300원대일 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들은 1달러를 1,300원에 환전해서 한국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투자자가 삼성전자에서 10% 손실을 봤다고 합시다. 하지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할 때 더 높은 환율을 적용받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손실이 회복되거나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에서 손실을 보면서도 환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하루에 2조 원대씩 삼성전자를 팔고 있습니다. 이 매도가 멈추려면 환율이 내려와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면 외국인들의 환차익 유인이 약해집니다. 바로 여기에서 4월 1일에 WGBI 편입이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WGBI는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한국 국채가 이 지수에 편입되면 전 세계 기관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매수합니다. 한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원화가 필요합니다. 원화의 수요가 폭증합니다. 환율이 내려갑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오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완화됩니다. 이것이 반도체주 바닥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4월 1일 WGBI 편입이 공식화되는 날입니다.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전 세계 기관들이 자동으로 한국 국채를 매수합니다. 원화의 수요가 급증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완화됩니다.
추가로 한국은행이 5조 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준비했습니다. 4월 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시기입니다. 핵심은 경영진의 말 한마디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발주 상황에 대해 경영진이 문제없다고 명확히 언급하면 터보컨트 공포가 절반은 꺾입니다. 반대로 모호하거나 신중한 톤이면 불확실성이 계속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분들께는 강하게 손절하지도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것을 권합니다. 4월 23일 ICLR 국제 머신러닝 학회에서 구글의 터보컨트가 공식 발표됩니다. 실증 데이터가 충격적으로 좋으면 공포가 재점화됩니다.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치면 공포가 해소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공포입니다. 4월 29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날짜입니다. 기관들이 하이닉스의 상승 베팅을 잡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구글 다음 세대 연산칩의 고대 역폭 메모리 첫 공급사이고 엔비디아 루빈 플랫폼에서 70% 점유율이 예상됩니다.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47조 원으로 역사상 최고였습니다. 만약 이 추세가 계속되면 터보컨트 공포도 사모대출 위기도 모두 제쳐질 수 있습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분들께는 밀릴 때 조금씩 분할로 모아가되 조금씩이 핵심입니다. 현금을 남겨두세요. 반등의 트리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방정부의 유동성 공급 신호입니다. 재무장관이나 연준 관계자들이 채권 매입이나 유동성 공급 신호를 주면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이 기동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둘째, 이란 협상 타결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됩니다. 강력한 반등 신호입니다. 셋째, 연준의 긴급 유동성 발언입니다. 위원들이 시장 상황 예의주시 발언 수위를 높이면 필요시 긴급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현금을 들고 있는 투자자들의 기동력이 시작됩니다. 현재 공포 속에서 모든 자산을 팔아서 나가지 마세요.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움직일 탄약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이전에는 터보컨트 뉴스를 보고 막연하게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그 두려움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주가가 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다르게 봐야 하는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4월의 4개 날짜의 의미도 명확합니다. 지식의 차이가 투자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명확한 이해가 감정적 흔들림을 이기게 됩니다. 저는 또 밤을 새워서 이 시장을 파헤쳐 올겠습니다. 더 깊은 분석을 위해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공포가 아닌 이해로 시장을 대하세요. 우리 함께 이 위기의 시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 봅시다.